작품이 3명의 중심 인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걸 우리가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게 낫겠어요. 이 작품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많이 봐왔으니까 알고 넘어갑시다. 인물은 3명이에요. 영식, 처, 그리고 수재. 각 인물은 명확한 캐릭터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인물들만으로도 주제의식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영식은 성실한 농사꾼, 소작농이죠. 이었어. 그러나 궁핍, 그리고 희망 없는 삶. 궁핍도 궁핍이지만 희망이 없어요. 1년 농사를 지어서 소작료를 내고 나면 내년이 올해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영식은 수재의 유혹을 견딜 수 없죠. 그러면 수재는 어떤 사람인가? 수재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또한 수재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무책임합니다. 타인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끌어들여 놓고는 그 타인이 절망하거나 괴로움 당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려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도망가요. 무책임하죠. 그럼 이것이 수재만의 모습이냐? 아닙니다. 자, 나와봐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작품들 중에서 이와 같이 황금 만능주의를 문자 그대로 황금 그 자체를 찾아 헤매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등장해. 대표적으로는 구보시의 일일이라는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라는 소설에 보면 당대의 세태를 잘 드러낸 작품인데요. 여기에 골드러시라는 이른바 황금광 현상에 대한 언급이 보여. 경성이고 시골이고 할 것 없이 허가증 한 장만 딸랑 받아들고 온 국토를 헤집고 다니는 금광꾼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간단히 생각해보자. 사람들 어떤 사회가 황금광 혹은 희망 없는 현재 때문에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회가 될까요? 다시 말해서 궁핍한 사회 아니면 경제적인 안정이 있는 사회, 어느 쪽이겠어? 따라서 이 모습은 그만큼 이 시대가 궁핍했다, 희망이 없었다라는 걸 나타내기도 하죠. 처는 딱히 캐릭터성은 명확하지만 그닥 중요할 건 없어요. 처는 무력에 휩싸여서 남편을 충동질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인물로 등장하죠. 자, 그러면 질문. 이 3명을 다 싸잡을 수 있는 하나의 단어는 뭘까요? 3명을 다 포괄하고 있는 하나의 단어. 무력.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맞습니다. 먹고 살고 싶으니까. 근데 이들은 평소에는 어떤 대단한 불법이나 강도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무력을 채우려는 시도는 안 해요. 그럼 무력이 이들을 대표하는 한 단어라고 보기에는 너무 포괄적이죠. 다시 말해 무력이 있으면서 강한 어떤 불법을 저지를 용기는 없고 또한 도덕적인 삶도 살고 싶어 사실은. 그러면 근무에 집착하는 건 이게 무슨 범죄는 아니잖아. 도덕적인 삶의 일부일 뿐이에요. 하지만 욕심은 있고 많은 걸 얻고 싶고 재산도 누리고 싶어. 이런 류의 인물들, 도덕도 있고 양심도 있으면서 무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그렇다고 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면서도 작은 불법 같은 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이런 인물들을 포괄하는 단 하나의 단어는 뭘까요? 그렇죠. 이들이 바로 소시민입니다. 또한 속물적인 모습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소시민이고 속물이죠.
그 다음에 이런 모습, 이 세 명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김유정 작가의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아는 김유정 소설 뭐 있어요? 본보, 동백꽃. 해학적이거든요. 이 사람 작품은 기본적으로 재밌어요. 봄봄의 점순이도 그렇고 동백꽃의 점순이도 그렇고 인간의 여러 면모를 보여주는 해학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두 작품 다 나는 끝까지 점순이 속마음을 모른 채로 작품이 끝납니다. 더 해학적인데 어떤 사람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할 때 그 사람을 위로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웃겨주는 거, 재밌게 해주는 거. 너무 괴롭고 힘들어하니까 그 괴로움을 잊도록 웃겨주는 게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주는 거 있어요. 너 이렇게 하면 돼. 돈을 준다거나 직업을 준다거나 삶의 길을 알려주는 방법이 있겠죠. 그럼 이런 현실에 있는 농민들에게 김유정은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 거야? 전자야 후자야? 전자예요. 해학은 제시합니다만 대책이 없어. 오히려 사회주의 작가 연합, 이른바 카프라고 불리는 이 시대의 사회주의자 작가들은 해법을 제시하긴 해. 근데 그게 너무 파괴적이긴 했죠. 뭐냐면 지주나 자본가들을 다 처부수고 우리가 그들의 부를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보면 이건 너무 파괴적이죠. 혹은 나쁜 이제 저항하다가 잡혀가고 죽고 구속되고 울고 불지르고 죽이고 살인하고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는 소설은 아니야. 김유정은 그쪽은 아니에요. 그냥 재밌게 가죠. 문제는 재미는 있지만 대안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또답이죠. 재미가 있을 뿐 정답이 없어. 대책도 없고 그냥 에이 힘든데 좀 웃읍시다. 웃으면서 또 살아야지. 뭐 어쩌겠어요. 사회주의자들은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을 수 있죠. 어쩌긴 뭘 어째 싸워야지. 그러고만 살 거야? 이게 사회주의 작가들이라면 뭐 어떻게 하겠어. 바뀌어? 안 바뀌어. 힘드니까 웃음이라도 좀 찾아보자. 이런 게 김유정 작가의 모습이죠.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를 후대인 우리들은 명료하게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특징이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고, 자 제목이 뭐예요? 콩밭에서 금을 깔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제목부터가 주제의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아이러니가 있다. 그래서 그 얘기도 좀 해봅시다. 여기 보세요. 이쪽에 쓸게. 여기 공간이 좀 그러니까 아이러니 두 군데 있어요. 제목과 인물의 이름. 콩밭이라고 하는 거는 큰 돈을 얻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큰 돈을 얻을 수 있다고 했으니 아이러니죠. 그 다음에 인물의 이름에도 아이러니가 있다. 인물 이름이 세 개가 영식이, 영식의 처, 그리고 수재야. 수재는 이름을 뜻을 알죠. 무슨 말이에요? 수재, 똑똑한 사람. 근데 수재는 똑똑한가? 똑똑한 듯 보이지만 아니잖아요. 영식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식이란 말은 쉰다라는 뜻입니다. 영은 평안하다는 뜻이죠. 평안한 휴식이란 얘기야. 근데 영식은 평안한 휴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물명의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은 휴식도, 그 다음에 어떤 삶의 현명함도 없는 이렇게. 자, 그러면 아이러니한 제목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자, 사람 이름도 그렇죠. 이제 시작해 봅시다. 소작인 영식에게 금 찾는 수재가 금을 캐자고 부추긴다. 아내 또한 돈이 판을 치는 세상에
가난을 면하는 꿈에 이끌려 남편을 부추기자 영식은 허황된 욕심에 애써 가꾼 콩밭을 파기 시작한다. 일단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 이게 빈민들의 현실을 반증하는 거죠. 헛된 꿈이에요. 또한 세태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동리의 노인이 비난하고 마름이 경고하는 가운데 아무리 파들어가도 금이 안 나옵니다. 자, 노인이 비난하고 마름이 경고해요. 이 두 개의 비판은 결이 달라요. 노인은 왜 비난할까요? 콩밭을 다 땅 주인은 마름은 지주를 마름이 뭔지 모르나? 지주가 있고 소장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지주 어르신은 바쁘세요. 왜냐면 술 먹고 노름해야 되거든요. 월, 화, 수, 목, 금마다 술을 따로따로 먹어야 되고 월요일에 기생, 화요일에 기생, 수요일에 첩, 목요일에 기생, 금요일에 본치랑 놀아야 되고요. 너무 바빠요. 그러면 땅 관리는 누가 해요? 그걸 대신 해주는 게 마름, 중간관리지. 근데 문제는 그 마름이란 것들이 중간에서 장난질을 쳐가지고 더 많은 걸 자기들도 뺏어가기도 했죠. 근데 너 지주는 신경 안 쓰죠? 들어올 돈만 들어오면 되니까요. 다시 물어보자. 얘와 얘의 비판은 결이 다르다. 이쪽은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비난이에요. 너 이러다가 소장료 못 내면 어쩔 거야? 이쪽은 왜 비난해요? 노인은? 동네 할아버지는 왜 욕을 하고 있어? 농민의 천직이란 건 뭐죠? 농민이 하늘이 주신 직책은 뭐 하는 거야? 농사 짓는 거예요. 그것을 파헤치고 금을 찾고 있는 것은 허황돼 보이잖아. 따라서 노인의 비난은 지극히 도덕적인 비난이고요. 마름의 비난은 지극히 현실적인 비난이죠. 따라서 사실 마름은 만약에 영식이가 자 이거 가지고 가 하면서 한 3년치 소장료를 먼저 줬으면 아무 말도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노인은 그러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노인은 애초에 도덕적인 차원에서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 나옵니다. 쌀을 빌려 산재까지 지낸다 해서는 주객전도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금 왜 찾는 거야? 금을 찾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부자리에서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쌀밥 먹고 살자고 찾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금이 안 나오니까 쌀을 빌려서 제사를 지내. 귀신에게 바쳐.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주객전도죠. 어쩌라는 거야. 금이 자기 목숨보다 혹은 자기 연명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 돼버린 거예요. 본문 갑니다. 가을은 논으로 밭으로 누렇게 내리었다. 농꾼들은 기꺼운, 그러니까 즐거운 낯을 하고 만나면 흥겨운 농담 그러나 남편은 밭만 망치고 논조차 건사를 건사를 준말이죠. 못하였으니 이 가을에는 뭘 거둬들이고 뭘 즐겨 하려는지 빗금 앞뒤로 명확하게 대조가 보입니다. 이렇게 되죠. 감각적인 표현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감각적이다. 맞아. 어느 부분 때문에? 누구랑? 여기가 시각이 있고요. 여기도 청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이 짧게 끝나죠. 김유정 작품은 문장이 길 때는 또 많이 긴데 그렇지 않을 때는 뭘 길게 그렇게 쭉 늘어놓지를 않아요. 필요한 말만 하고 흥겨운 농담을 한다도 아니고 흥겨운 농담 하고 그냥 끝나. 여기도 뭘 즐겨 하려는지 걱정이다가 아니라 뭘 즐겨 하려는지 끝. 간결하게 씁니다. 이게 김유정 문학의 또 하나의 특징이야. 그래서 간결체 얘기도 할 텐데 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남의 이목이 부끄러워서 산길로 돌아서 논으로 갑니다. 할아버니 둘이 나와 있어요. 오늘 싸운 모양이죠. 하나는 흙덤에 앉아있고 하나는 앉았고 서로 외면하며 담배만 뻑뻑 피웁니다. 점심은 잡숫게요. 바가지 내려놓으며 가만히 맥을 보았다.
뭐 눈치를 본 거죠. 상황을 본 거예요. 자, 여기 봐. 여기 봐. 지금까지 읽은 바에 의하면 이 장면에 초점 화자가 누굽니까? 첩? 첩은 없고 첩라고 했겠지. 첩은 아니니까. 첩? 남편? 지금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 문제에서 심각한 건 뭐냐면 초점 화자가 뭔지 난 모른다. 조금 심각하고요. 두 번째, 초점 화자 뭔지 알고 있는데 그 초점 화자가 처라는 걸 금방 못 찾은 것도 문제는 문제야. 근데 그거는 사실 결과적으로는 초점 화자가 뭔지 모른다는 걸로도 볼 수 있겠네. 모르니까 처인 걸 못 찾았겠지. 그래서 초점 화자를 설명합시다. 아니 이 양반들아, 초점 화자를 모르면 어떡하나. 뭘 어떻게 배우면 되지.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겠죠. 시점이 어떻게 돼요? 전지적, 작가, 시점. 나가 없잖아요. 그러면 3인칭이죠. 3인칭은 시점이 두 개 있어. 뭐랑 뭐야? 관찰자하고 전지적하고. 근데 인물의 심리가 나와 있잖아. 그러면 전지적이겠죠. 그러면 보세요. 자, 봐. 다시 얘기 안 합니다. 잘 봐요. 6월에는 다시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또 물어보게 돼 있어요. 또 나올 거니까. 자, 사람이 3명 있습니다. 셋 중에 주인공은 있겠지만 서술자는 이 셋 중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서술자는 어디 있어? 작품의 하늘 위에 붕 떠 있어요. 그래서 작품 바깥에서 작품을 내려다보면서 인물의 심리를 다 알고 있어.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바에 따르면 남편 앞에 내려놓으며 가만히 맥을 보았다라고 나와. 그럼 이 말을 한 걸로 봐서 이건 누구의 시선인 거예요? 처겠죠. 처니까 남편이라고 부르지. 만약에 아내라고 했다면 말하는 사람은 영식일 테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서술자가 3명을 다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서술자는 이 인물의 머릿속에 들어간 상태로 얘를 쳐다보고 있어. 그럼 이때 얘를 뭐라고 불러? 이게 초점 화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 화자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자를 대신하고 있는, 혹은 서술자가 그 인물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인물을 가리켜 초점 화자라고 부릅니다. 초점 화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 한 명으로 가기도 하고요. 계속 바뀌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초점 화자가 한 명으로 쭉 가는 소설은 뭐가 있느냐? 대표작으로 여러분들이 알만한 것으로는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같은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보씨의 시선으로 쳐다봐요. 그렇다고 1인칭은 아니야. 전지적인데 구보씨 머릿속에서만 남들을 쳐다보는 거죠. 하지만 이 작품은 달라요. 계속 3명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지금은 초점 화자가 여기까지는 누군 거야? 아내인 거죠. 이제 또 남편으로 갔다가 수지에게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초점 화자의 빈번한 교체. 이것도 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이 작품은 아니라 김정문학의 특징이기도 하죠. 초점 화자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초점 화자가, 물론 이 밑에도 아내가 등장하긴 하는데 초점 화자는 척인 거예요. 초점 화자가 뭔지 몰라서 개념을 좀 써놓고 싶다는 사람을 위해서.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초점하자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요 개념을 좀 잡아두시고요. 계속 갑니다. 남편은 적삼이 찢어지고 상처가 나고 다음에 앉아있고요. 수재는 흙에 밖에 나왔는지 얼굴은커녕 귓속까지 다 투성입니다.
장면 제시예요, 요약적 제시예요? 장면 제시죠. 왜냐면 외양을 그대로 다 썼잖아. 어떤 학생이 와서 선생님 이거 요약적 제시 아닌가요? 왜? 아니 싸웠다는 걸로 요약했잖아요. 싸웠다고 말하진 않았어. 현재 보이는 모습을 그대로 묘사한 것 뿐입니다. 그러면 장면 제시죠. 피딱지가 있고요. 서로 고를 돌리고 금을 캐라는가 밤낮 피만 내다 말라는가 빚에 졸리어 남은 속을 볶는데 무슨 호강에 이지랄들인구 아내는 못마땅하게 눈가에 살을 모았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아내가 지금 초점하자인 건데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피를 낸다고 하는 건 그냥 싸운다고요. 싸우니까 피가 나죠. 그러니까 금을 캐라니까 밤낮 싸우기만 할 거냐? 자 그럼 질문. 이게 누구예요? 아, 이거 무슨 뜻이에요? 빚에 졸리어 남은 속을 볶는데 무슨 호강에 이지랄들인구? 이거 용언이야 채언이야 이거? 채언. 그러니까 이게 명사고 대명사고 조사야 아니면 남다 남고 남니 남네 남은 속. 체험. 대명사면 이 남은 누구예요? 눈봐. 자기죠 자기. 이 남은 자신 즉 처를 말해요. 나는 지금 쌀 빌리고 돈 빌리느라고 속이 썩는데 니들은 먼 호강에 이 싸우고 이 지랄 읽은 겁니다. 읽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지금 화가 나서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이 화상들아 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산지 지낸다고 꼬운 건 은행합니다죠? 하고 뚱한 남편을 향하여 말끝을 꼬부린다. 이것도 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토속적인 표현. 말끝을 꼬부린다니 뭔 말이에요? 그렇죠. 상대방을 비꼬고 짜증난 말투란 뜻입니다. 그것을 말끝을 꼬부리다라고 말했죠. 김유정 작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글재주를 타고났죠. 훌륭한 작가입니다. 남편이 눈썹 까딱하지도 않습니다. 이번에는 좀 도두며 갑자기 그걸 왜 꼬라 했죠? 하고 얼추 호령이었다. 남편은 가라앉히고도 분통을 다시 건드린다. 일어서며 황범주먹을 쥐어 낭창할 만치 골통을 후렸다. 자, 골통이라니 이것도 이 양반의 특징입니다. 뭐냐면 비속어. 이렇게 되죠. 본봉과 동백꽃에도 보면 비속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본봉 같은 경우도 장인님과 내가 싸울 때 서로 뭐 안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요.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다른 것은 모르나 주먹에는 아찔이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먹에는 아찔이었다. 이 표현 자체가 일반적인 문장이 아니라 그냥 축약된 문장이에요. 주먹에는 아찔. 이렇게요. 원래대로는 더 길게 설명해야죠. 멋없이 덤비다간 골통이 부서진다. 역시 비속어고요. 멋없이란 말도 원래 멋없이란 말이 좀 안 어울리는 문장이죠. 근데 일부러 이 말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쯤에서 해봅시다. 문장들이 지금 보세요. 여기 쭉 보면 다 짧아요. 긴 문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쯤에다가 간결치, 긴박감, 빠른 전개, 긴장감 이런 것들이 전부 간결체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입니다. 선생님 저기 황밤 주먹. 그냥 네가 생각하는 그런 뜻이야. 그런 뜻이죠. 그래서 황밤주먹의 뜻을 우리가 명확하게, 왜냐면 이 시대에 쓰였고 지금 안 쓰이니까 그냥 뭐 아주 큰 주먹이나 아니면 주먹을 매우 뭐 세게 쥐고 때렸나 보다 이런 의미로밖에 추측할 수가 없는 거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사라진 말이니까 맥락에 맞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혹은 여기까지 이거 누구의 속마음이에요? 처의 속마음이죠. 근데 문장보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것도 이 작가의 특징. 문장보호 없이 속마음을 그냥 전개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작품의 연속성이 읽는 입장에서 작은 따옴표가 나올 때마다 끊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부드럽게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연속성이 보장이 되죠. 그래서 애를 끌러서 남편에게 집어 던집니다. 애는 까르륵 하고 숨 모는 소리를 친다. 이때 까르륵은 까르륵 하고 웃는 그런 게 아니고요. 숨이 이때 숨 모은다는 말은 말 그대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랑 말랑 하고 애가 비명을 질렀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애를 집어 던졌으니까. 애는 왜 집어 던졌어요? 남편한테. 왜 그랬을까? 화나니까. 네 애 네가 키워. 이런 거예요. 그리고 혼잣말로 콩밭에서 금 따는 숙맥도 있다 하고 비양거린다. 남편 달게 들어 볼치에서 또 황밤을 주었다. 많이 주네. 많이 주네. 자, 문제는 이거죠. 누가 충동질했어요? 자기가 했잖아. 여기까지만. 이렇게 이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죠. 아내가 지극히 도덕적이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빈민들은 다 착하지는 않습니다. 부자들도 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아내가 이렇게 나오는 게 더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뭐 이제 여기서부터 자 여기부터 요까지 보세요. 특히 이런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해석을 그냥 이렇게 해서 웬만하면 계집은 아내란 뜻이죠 원래. 웬만하면 아내니까 위로도 해줄 것 같은데 이건 뭐 분만 폭폭 질러놓으려나? 분은 분노란 뜻이고 폭폭 질른다는 말은 화를 나게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에이 이판 사판이다. 아내라고 떠나미로 반쪽에 쳐놓고 허구를 퍽 질렀다 등등 쭉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기까지가 되겠는데 초점하자가 누구예요? 이젠 또 남편. 아내를 또 이것도 누구의 생각? 이건 누구의 속마음이야? 우리 여기까지 했을 때 남편의 속마음이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뺍시다. 여기까지가 남편의 속마음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나? 초점하자가 이제는 남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마구 바뀐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으로 머릿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뀌죠. 그리고 아내를 때리는 것도 때리는 거지만 영식의 말버릇은 어때요? 굉장히 좀 나쁘죠. 말도 험하게 하고. 이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얘기야. 소작농으로 살고 그 다음에 콩밭을 가꾸고 남의 꾀임에 쉽게 넘어가는 인물이야. 근데 그런 인물이 언제 어느 때나 표준어를 쓰고 어허 부인 그렇게 나를 자극하면 안 되지 않소? 그대가 하라 하지 않았소? 라고 하고 있으면 뭔가 이상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오는 게 훨씬 현실적이다. 이 꼴들을 보니 수재는 조바심이 일었다. 저러다가 분풀이가 4개로 올마올 것을 이제 걸리면 죽죠. 없어졌고요. 볕은 다사로운 가을 향취를 풍긴다. 주인 잃고 콩은 무거운 열매를 둥글둥글 굴린다. 기뻐하는 농꾼의 노래. 이렇게 여기서도 되죠. 그 다음에 감각적 표현. 특히 이 부분에서 비극성이 보조가 되죠. 저 콩은 영식이가 열심히 기르던 콩이에요. 그럼 수확을 해야지. 수확은 또 할 수가 없어. 이제 끝장났으니까. 밭을 다 까뒤집었으니 수확이 되나. 터졌네. 수재는 소리를 친다. 흙이 쥐었고요. 금줄 잡았어. 뭔 소리야? 영식이는 달려들었다. 허겁지겁 헤쳐보니 황토예요. 눈물이 돌며 이게 원줄인가? 이것이요 한 포에 대두식은 잡히대. 기가 막히죠. 우려야 할지 이리 와봐 금이래 하고 아내를 불러. 그리고 내가 뭘 했어 해보라 그랬지 하고 아내는 또 설명합니다. 언제 해보라. 너무 태세전환이 너무 빠르다.
그는 엄지가락으로 아내의 눈물을 지워주고 한편 더 아내가 너무 이뻐요. 구덩이로 들어간다.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는 끝까지 영식이 부부가 모른다는 데 있어요. 이게 가짜라는 걸 모르는 채로 곧 이제 작품이 끝나니까요. 따라서 이 부분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이 8글자도 상징적입니다. 이 8글자가 영식이 부부의 마지막 모습이거든요. 이제 곧 끝나요. 수재가 여러분 지문 보면 끝났잖아. 거짓말은 오래 못 간다 하고 뒤에 이제 보시면 그 속에 금이 있지요. 영식이 처가 너무 기뻐서 코다리에 고르면 집까지 연상. 벌써 영식이의 아내는 이미 집을 샀어. 집에 들어갔어 벌써. 영식이 아내는 머릿속으로는 무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선물적인 모습이에요. 대답하고 오늘 밤에는 꼭 정력고 꼭 달아나리라 생각했다. 거짓말은 오래 못 간다. 헐헐 벗어나는 게 상식. 마지막에서 요 대목에서의 초점화자는 또 누구예요? 마지막 두 줄은 수재거든요. 또 바뀝니다. 초점화자가 말 그대로 정말 순식간에 이리 튀었다 저리 튀었다 하면서 초점화자가 바뀌죠. 다시 말해 영식이 부부의 마지막 모습은 무슨 모습이야? 거짓말에 속은 채로 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구덩이에 들어가 있다라는 게 상징적이죠. 이들의 절망적인 삶이 곧 이 구덩이인 거죠. 거짓에 속은 채로. 수재는 도망칠 것이고 이 둘은 금은커녕 1년 농사를 망쳤으니 더욱더 깊은 가난과 궁핍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정말 희극적이자 비극적으로 보여주면서 작품이 끝나요. 이런 설정, 이런 장면, 이런 묘사 이쯤은 해야 소설 쓰고 살 수가 있다. 요즘의 소설가들은 어떨까요? 물론 대부분 소설가들은 천재적이지만 글쎄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잘들 쓰시겠지. 내가 쓸 게 아니까. 내 알 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까지 보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풀어보시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칩시다. 하나만. 이 작품은 시간 순서가 역순행적인 구성을 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수재의 등장, 설득, 그 다음에 금이라고 안 되죠. 밭을 파헤치기. 그 다음에 마지막 파국이라고 합시다. 여기를 이게 순서대로잖아요. 근데 이 순서가 여기서 여기로 갔다가 다시 왔다가 또 여기서 여기로 갔다가 또 다시 왔다가 끝에 가서 이렇게 끝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준 프린트, 내가 준 프린트를 쭉 읽어보면 이런 구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서 쭉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여기서 시작을 해요. 여기서 과거를 떠올렸다가 또 파다가 또 과거를 떠올렸다가 또 파다가 마침내 끝나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이 구성을 역순행식 구성이라고 부르죠.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니까. 요것까지가 이 작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마지막까지 했습니다.